연휴 마지막 날 편안히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는데요. 당 내부에선 섣부르다는 비판과 함께 헛된 꿈이란 견제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친한계에선 한동훈만 공격하다간 정권을 넘겨줄 것이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영상에 확인해 보셨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 달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요 방문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리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됐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자, 어떤 인물들이 갔을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등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고요. 옆에 배석자들, 대변인도 있었고요. 비서실장도 있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 출범 뒤 첫 면담이 오늘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간 지도부가 전체 간 건 아니지만 약간 시차를 두고 각자 이명박 전 대통령 MB 방문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볼까요? 17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27일에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오늘은 같이 지도부 전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입당 예방, 그리고 특히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만남, 이게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 얘기 두 분 모시고 지금부터 좀 깊숙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김근식 전 실장님, 네. 궁금한 게 왜 지금 이 시점에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가 그건데, 특히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장, 검사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도부에 포함이 돼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늘 왜 예방한 걸까요? 우선 이제 우리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예방을 한 거고요. 예. 이제 그 과정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사적 인연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과거에 이제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서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더라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방해서? 예. 일단 사과부터 좀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괜찮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예. 지난번 MB 대통령 예방에 의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또 한 건데, 대개 이제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 MB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할 때는 크게 제가 느낄 때는 오른쪽에 있는 강경 우파 또는 강성 지지층들을 달래기 위해서 갈 때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김종인 과거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전직 대통령 구속에 대해서 사과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이러면서 중도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선거를 치르려면 그 중도로 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강경 우파가 좀 불만을 가지거나 섭섭해할 수가 있을 때 그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제가 볼 땐 정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럼 지금은 뭡니까?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 지금 모든 당 지도부도 그렇고 대부분의 중진 의원과 현역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이 그 광장의 집회 대거 참석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른바 강성 우파나 강경 지지층의 그냥
끌려가는 듯한 그리고 그쪽과 일체화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지금 시기에 과연 꼭 필요할까? 그럼 광장의 집회 참여 상황을 더 강화하는 모습이라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던 똑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시고 예. 또 감옥에 가서 수감 생활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지금 당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 열렸거나 총선이 열렸을 때 중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른바 강성우파를 달래기 위해서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는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미 아스팔트 우파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지금 예. 당의 노선인데 굳이 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예방하는 것은 제가 보건대 아예 우리 당의 모습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전 시장님은 지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잘 납득이 안 간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이신데 최재성 전 수석께서는 약간 제3자 시각으로 보셨을 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방, 이게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이십니까 지금? 저는 저 일정을 예. 발상을 하고 제안한 사람이나 저 일정을 수용을 해서 간 국민의힘 지도부나 예. 일단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보면 흔히 뭐 정치적 행보로 이렇게 간주될 수도 있는 일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뭐 김근식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저는 타당한 논리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강성 우파들이 국민의힘을 너무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선 경쟁력, 대선에서 과연 재집권할 수 있을까? 예. 그를 위해 필요한 확장성, 중도, 또 합리적 보수까지 이걸 아우르면서 재집권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최근 뭐 이미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강성우파의 강력한 어떤 장애 집회 거기에 편승하고 업혀가는 국민의힘 이게 이제 결집을 시키고 지지율도 올리고 막 이랬다가요. 이게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예상했던 대로 조금 이게 하강 곡선으로 간다고 여겨지는 시기인데 예.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정에?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한 그래서 거예요. 강성을 더 강성으로 뭐 김근식 교수님 논리처럼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두 번째로 저는 보통은 이제 예. 대선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한 어떤 행보로 읽혀지는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면서 말이에요. 예. 조기 대선 지금 이제 함구령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게 조기 대선에 대비한 어떤 결집 행보인가? 여기에도 물음표가 붙어요. 그다음에 그걸 하더라도 예. 새로운 대선 후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할 문제지.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 비대위 체계에서 일정이 너무 곤궁한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일정이에요. 예.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정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뭔가 획득할 수 있는 어떤 실효적인 예. 그런 것들이 없는 일정을 왜 했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요. 혹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탄핵을 경험한 대통령이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해서 깊은 아마 고민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 전과 후 상황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도 아마 정치적인 판단 이런 거 있을 텐데 그걸 좀 들으려고 간 게 아닐까요? 혹시 좀 해석을 하자면? 저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 예. 헌법재판소의 문제이고 분명히 이제 분리가 엄연한 영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아시다시피 탄핵 절차에 사실상 무대응을 했고 그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 적극적으로 지금 임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상반됩니다, 그 모습. 그리고 이제 뭐 다 최후 변론까지 다 끝났고 예.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근데 혹시라도 이거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에 대한 일종의 시위, 압력 이런 거라면 저건 또 더 번지수가 어긋난 거예요. 탄핵이 된 대통령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헌법재판소의 과거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곧 있을 수 있는 탄핵 결과 이런 것에 대한 뭐 불복의 시사인지. 혹은 또 헌재에 대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압력이 이제 그것도 석연치 않고요. 정치적 압력이라면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이
과정상의 불공정성, 예.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얘기를 했지 그 결론 자체가 나더라도 불복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었죠. 저는 뭐 압력도 아니고 압력이라 하더라도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해명 불가한 일정이다. 예. 그래서 제안한 사람이나 받아들인 사람이나 저는 효용성이 없는 일정을 지금 가져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김근식 시장님. 탄핵을 경험한 그 대통령에게 어떤 그 당시 어떤 상황, 고민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 혹시 그런 게 뭔가 좀 답을 얻고자 조언을 얻고자 간 건 아닐까? 그걸 하기는 시기적으로도 사실은 좀 뜬금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탄핵이 확정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확실히 전환이 돼서 뭔가 변화가 그렇죠. 생긴 이유 아니냐? 그거는? 우리 당도 그러면 대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탄핵을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그 당시에 어떤 고민과 상황을 좀 조언받는 거라면 뭐 그나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 최 수석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반대 공식 입장이 확정적이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을 이야기도 안 하는 상황인데 가서 그 지혜를 뭐 조언받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또 오늘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서 박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몇 가지가 그거는 좀 준비돼 있어요. 그거 좀 소개해 그걸 보면 겁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에 사실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탄핵이 좀 옳지 못하다. 탄핵은 반대해야 된다. 이런 대통령을 좀 두둔하는 메시지로 이제 일관되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우파와 강경 지지층의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더욱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행보여서 조금 나중에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좀 듭니다. 자, 오늘 예방이 끝난 뒤에 어떤 대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추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하여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개인의 소신이야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계집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서 개인 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좀 뚜렷하게 나온 것 같네요, 지금요. 개인 의원들이 개인 행동, 소신 행동 이게 과연 맞는가? 의문 제기를 한 메시지네요. 정리 좀 해보죠. 자, 영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여당 의원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말해야 됩니다. 소심 이거 아닙니다, 지금. 뭔가 뭉쳐라 이 뜻 같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대립각 세우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집권당 대표 김근식 전 시장. 집권당 대표는 지금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위원장인데 저 메시지는 권영세 위원장을 향해서 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저거 아무리 봐도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맥락상으로는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사사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과거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 선출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의정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등등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연상케 하는 발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에 강경 보수층을 달랠 목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또 탄핵을 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지혜와 조언을 얻기 위한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다면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저런 말이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탄핵은 해서는 안 되고 탄핵 반대 입장으로 똘똘 뭉쳐야 되고 한동훈 전 대표처럼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에게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식의 일종의 저는 가르마를 타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특히 TK 지역에서 한동훈 전 대표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걸까요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TK에서는 보수의 어떤 민심을 대변하기도 예. 하고 보수의 상징이기도 예. 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은 지금 TK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 이런 것에 대한 지금 상황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식의 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계엄을 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집권당 대표와의 불화설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집권당 여당의 대표는 2인 삼각체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고 예. 대통령만 쫓아가는 상황이면 그건 사실 집권당 대표로서의 민심을 반영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성과를 내고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만 틀린 행동이나 틀린 노선을 가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는 할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TK 지역의 일부 강성 우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뜩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 민심을 극복하는 것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재성 전 주석님.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핵심을 딱 지우면 두 가지네요. 여당 의원들 향해서 하나인데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일정의 목적이 뭔지 납득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도 지금 번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단합을 강조한 것 같은데 예. 들어가 보면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소신 있는 의원의 얘기 안 좋다. 그다음에 이게 의원이 있고 당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예. 현재 당대표가 갔는데 전 당대표를 소환해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현 당대표 비대위원장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것도 갈라치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집권 여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언어, 대통령의 메시지로는 번지수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합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갈라치기 하는 거고. 그다음에요. 이게 축소지향적이잖아요. 이게 강성 우파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확장력하고는 상관없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었다면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 주소가 아니고 그러면 TK 정도. 그럼 TK 강성 우파 정도의 일정 정도의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축소지향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국힘이 배출한 대통령으로서의 적절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이 잘못됐으니까 메시지도 번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아마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던 거라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여당 쪽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당시에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었잖아요. 예. 총선 치르면서 갈등이 외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야 여당 대표가 덤벼? 여당 대표가 이렇게 뭐 의견이 달라? 이러면 다 싫어요. 그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예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거를 소환하고 전 대표까지 소환해서 이게 번지수가 단합인지 누구 하나 조금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지 불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 일정 자체가 메시지도 헷갈리게 하고 소득도 없는 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메시지도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마지막 저 꼴이 뭔지 종점이 뭔지 이런 게 택배가 배달돼야 되는데 주소지가 어디니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에 나왔던 저 신동욱 원내대변인이 설명한 저 박근혜 대통령 저 메시지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굉장히 곰곰하게 지금 들으면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메시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저게 만약에 어떤 과제가 된다면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가? 아마 고민을 하는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주말 동안 있었던 집회 얘기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말과 선동 이런 평가 받았습니다. 지금요. 3.1절 탄핵을 딱 놓고 반대하는 집회, 찬성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우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왔던 얘기 정리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해체! 반대 해체!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모두 결과 무시가 됩니다. 초부수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첫걸음은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어디를 막 처부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이 기관들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요. 그러면은 탄핵 찬성 집회 모습은 같은 날인데 어땠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저들이 원하지 않은 세상, 그 세상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발광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이 계속됐더라면 연평도 가는 그 깊은 바닷속 어딘가쯤에서 꽃게밥이 아마 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의철 시장님, 네. 저렇게 각각 집회에서 나온 여야 의원들의 저런 반응에 대해서 또 오늘도 반응이 나오고 말했는데 특히 저 이재명 대표가 뭐 연평도 꽃게밥 얘기하니까 또 연평도 쪽 네. 지역구가 계신 여당 의원께서 연평도를 지금 뭐 폄훼하는 것 또 이런 반발도 나오고 했어요. 서로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사실은 정치권이 갈등 조정하는 게 진짜 큰일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닙니다. 집회 현장까지 참석하고 이런 모습 보면요. 그렇죠. 이제 거의 탄핵 결론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이제 거의 사실은 새 대결, 뭐 기싸움 하듯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3.1절이라는 건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남녀노소 양반 평민 상관없이 한데 모여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똑같은 목소리를 외쳤던 날 아닙니까? 일치된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나왔던 그 과거의 그렇습니다. 그날이었어요. 그 3.1절에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서로 다른 목소리로 서로 사실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서로 지금 양쪽으로 쫙 갈려져서 국민이 두동강이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말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그런 분열들을 해소하고 갈등을 조정해내고 통합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도 불구하고 예. 정치편 각각이 가서 그런 분열을 좀 심화시키고 있어서 저는 같은 정치하는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말씀 중에 과도한 막말 같은 게 지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예. 아까 나왔던 우리 당의 우리 서천 의원 뭐 다 때려 부수자, 뭐 부수자부터 시작해서 또 뭐 황운하 의원도 뭐 약간 예, 이거는 막말이 또 나오고 이렇게 상황이 되는데 물론 현장의 집회 분위기에 이제 좀 업되는 경우가 있고 예. 그 분위기에 사실상 좀 그 분위기에 따르다 보면 과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참 전체적으로 엊그제 3.1절 이 집회에 이 탄핵을 앞에 두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제는 유력한 대선 후보고 가장 그 대선에 가까이 가 있는 분인데 꽃게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꽃게탕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꽃게를 먹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연평도라고 또 앞에 붙이면서 네, 또 연평도 약간 꽃게밥이 됐다는 것은 야 이게 물론 이제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빗대어서 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로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런 식의 좀 공포 마케팅으로 연평도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꽃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상당한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재선 전 수석님.
사실은 집회 아까 사진을 잠깐 봤는데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규모, 그러니까 참석 인원 규모가 조금 확실히 보면은 탄핵 찬성 집회 인원이 반대 집회보다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평가도 받았고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탄핵 이 찬성 집회 쪽에 좀 이 참석해서 마이크도 잡고 얘기했는데 또 동료도 했어요. 많이 참여해달라고. 근데 찬성 집회 인원이 반대 집회 인원보다 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좀. 사실 뭐 이번 계엄 탄핵이 국면에서 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요 소위 말해서 이 강성 우익 집회 예. 이쪽이 훨씬 더 참여자가 많은 거는 조금 이제 조금 된 일입니다. 계속 그런 이제 분포들을 보여왔는데요. 저는 이제 뭐 국민적 합의가 뭐 거의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87년 6월 항쟁이라든가 예. 뭐 이제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 또 어떤 극우강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집회는 했습니다만 예. 큰 목소리를 못 낼 때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짚고 여저예요. 집회에 참석 숫자나 참여 비율이 높으면 예. 여론조사는 낮게 나오고. 그 집고여저라고 표현을 하죠. 집고여저입니다. 집고여저. 예. 사실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조국 장관 그때 이제 예. 막 그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시절에 막 하고 그랬을 때 서초동 집회 숫자가요 예.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때는 그 서초동은 조국 전 장관을 찬성 집회. 지지하는 집회. 지지 집회고 광화문은 이제 반대 집회고 예. 뭐 엄청 많았죠 서초동. 그러나 여론은 조금 이제 다르게 흘러갔고요. 예.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가 누가 봐도 극우 강경 오른쪽 예. 중에 오른쪽 예. 거기에 이제 폭력성까지 이제 담은 그런 집회가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무언가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게 만약에 소수였으면 예. 별 영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의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진 전형적인 예가 집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엄청난 열기. 그런데 그게 완전 오른쪽에 폭력성까지 갖는 그런 집회에 국민의힘이 조금 올라탔다 그러나요? 부안해동하거나 이런 형국은 결국은 곧 지지율의 하락이라든가 확장력에 하여튼 소실 가까운 현상까지 갈 거기 때문에 좋아할 게 아니다라는 걸 이미 이제 달포 전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짚고 여조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3.1조에서 탄핵 반대 집회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컸다는 평가를 받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좀 짚어주셨는데 그 관련된 얘기 좀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집회 현장에서 몇 가지 또 굉장히 과격한 얘기들이 마이크를 잡은 분들 입을 통해 또 나왔어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를 그때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우영배, 이기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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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을 심판한 그 재판관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힘으로 명령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들을 달성하려고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 최재성 전 수석님 지금 특정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에 관한 얘기인데 특히 앞부분에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가 대두가 됐는데 거기에는 특정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처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처단이라는 표현이 개헌 포고령에 처음 나왔을 때 처단이라는 표현에 말할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뭐 소름이 오싹 끼칠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그 포고령에 이제 처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정말 논란도 됐고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또 분노스럽게 만들었었는데요. 아무튼 그 불법 계엄으로 지금 구속 기소돼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처단을 또 얘기를 해요. 그것도 탄핵 심판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그래서 저건 뭐 처단이란 말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건지 하여튼 뭐 그래서 저런 분이 국무위원을 하고 지금도 뭐 반성커녕 저런 정도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맥락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요. 그다음에 계엄 해제 또 발표했잖아요. 그때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체포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체포되기 전에 대통령 관저에서 밖으로 내놓은 메시지도 그래서 저는 이미 저게 어렵다는 걸 알고 장애투쟁용 메시지, 장애투쟁 모드로 돌입을 한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차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도 저는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게 이제 탄핵 불복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예고탄이라고 보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사 일타 강사로 통하는 전한길 씨. 헌법재판관들 얘기하면서 탄핵 인용되면 한국에서 못 산다. 막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 집회 때마다 전한길 씨가 마이크를 잡으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과연 이 전한길 씨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국민의힘 일원인 홍준표 대구시장이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이 소통 창구가 이제 청년의 꿈이라는 이 웹페이지가 있어요. 이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질문을 받고 답을 많이 해요. 홍 시장께서.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전한길, 과거에 뭐 노무현 존경한다던 사람인데 뭐 절대 안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홍 시장의 답변은 전한길 씨의 과거가 어찌됐건 지금은 보수의 전사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여론조사 결과 하나 공개됐는데요.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쭉 이 매주 나온 걸 그래프로 좀 그려봤는데요. 이 맨 오른쪽이 오늘 나온 공개예요. 가장 최근 거죠. 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6. 그런데 일주일 전에는요.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1. 거의 붙어 있었죠.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금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붙어 있다. 지지율이 붙어서 가다가 최근 한 일주일 보면 좀 벌어져요. 내려가는 거죠. 이걸 보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가지 현상이 있어요. 다음 거 지지율, 다음 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죠. 이거는 향후에 이제 조기 대선을 가정한 이 결과, 이 대선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39.0. 근데요, 일주일 전에 조금 달랐어요, 상황이. 벌어져 보이죠. 그럼 아까 정당 지지율과 이 집권 세력 선호도는 약간의 일맥상통하는 모습이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김근식 전 시장. 네. 집회 현장을 보면 강경 보수들은 맹렬하게 여당을 지지하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정 정도 한번 상승세를 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민심이었냐면 대통령은 이미 이제 퇴장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또
반 이재명 정서가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대통령 탄핵 이유를 겨냥해서 일정 정도의 지지율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특히 아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민의힘의 다수 현역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강성 우파나 강경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같이 일체화돼서 너무 과격한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씩 빠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한 최근 지난주와 이번 주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중도층의 어떤 그럼요. 이 생각이 반영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양쪽의 강경 지지층 그대로 결집이 돼 있는데 여론조사의 추이는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거든요. 그 중도층의 표심이 한때는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또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반감이 일정 정도 나타났습니다만 그게 또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국민의힘이나 좀 강성 우파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좀 그 전광훈 목사나 이 세이브 코리아가 이끄는 이 거리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반영이 되니까 또 이제 그 상황이 좀 다른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최재형 선생님이 말씀하신 정말 짚고 여조 비슷하게 집회에는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탄핵의 결론이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은 더 절박하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이제 집회에 참석하는 양상이 되는 거고 중도층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경우는 탄핵이 곧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탄핵 찬성이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장에는 가지 않는 양상이 지금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거는군요. 그래서 저는 그 광장에 모인 분들의 숫자나 규모,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추세별로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나 우리 그 보수 정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유를 대비하는 현명한 좀 스탠스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강경 우파에게 포박당해 갔을 때는 나중에 돌이키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나. 만약의 경우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짧은 60일 동안의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급변침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면구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당도 또 보수층도 좀 생각을 좀 냉정하게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께서 보시기에 제3자 입장에서 보시기에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약간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좀 변화를 시도할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는 그냥 관성대로 쭉 그냥 가는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것이요. 우선은 하여튼 이 극우 강경에 올라탄 형국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기억해 보면 그때 뭐 한 자릿수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뭐 10% 중반대. 그래갖고 그야말로 코가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거든요. 근데 웬걸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이 결집을 해가지고 한때는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요. 그러니까 극우 폭력 집회에 나가요. 나가서 또 발언하고 그리고 당의 분위기도 윤석열 대통령 스탠스하고 비슷하게 돼가요. 그러면서 이 올라탄 형국인데 이거를 다시 이 교정을 하기에는 우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노선인데. 그러면 정치적 노선을 어떻게 할 건지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뭐라 그럴까, 이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다 친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분열의 이제 깊이가 훨씬 더 세지고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탄핵이 선고가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질 텐데 결론이 나면 이미 탄핵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혹시나 했던 사람, 역시나 했던 사람, 또 중립적으로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자격이 상실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법의 심판에 의해서 탄핵이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 강경 우파 중심의 이런 분위기들이 조금 교정이 될 거예요.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될 텐데 당에서는 이거 교정할 수도 없고
교정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도 않고 이런 이제 딜레마의 일종의 양난의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물 들어온다고 노젓는 마음으로 이거를 일종의 이제 뭐 즐겼다고 하기에는 지나치지만 예. 그냥 여기에 그냥 넉넉히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도를 친윤에서 한 거고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후회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건데 교정하기에는 내부 갈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강경우파를 버리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걸로만 갈 수 없는 상황이 이제 탄핵 이후에 여실하게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 여권 안팎에서 좀 나오는 모습 그리고 평가도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뭐 이 전화기 하나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떤 인물이 가진 두 번째 전화기 뭐 이런 표현인데요. 키워드 보시죠. 세컨드폰 논란입니다. 그럼 퍼스트폰은 원래 전화기, 세컨드폰은 뭡니까? 이게 뭐 본인 이름으로는 안 됐지만 많이 쓰는 전화기입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데 이게 선관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이건 좀 며칠 됐죠. 벌써 이 얘기가 나온 지. 이게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게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요. 그때면 대선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 몇 달 뒤면 딱 벌어졌던 그때예요. 그해 1월입니다. 선관위 명의의 세컨폰을 김세환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개통을 합니다. 선관위 명의. 그러니까 본인 이름의 전화가 하나 있고 선관위 명의로 또 다른 전화기를 개통해요. 감사원 이번에 감사에서 나온 내용은 이게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일단 여기서 많은 분들이 선관위 사무총장이 정치인들하고 왜 이렇게 연락을 많이 할 리 있는가? 그리고 전화기를 따로 둬서 연락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투표 논란이 있었죠. 이른바 소쿠리 투표 뭐 이런 논란.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사퇴를 합니다. 근데 사퇴를 했으면 선관위 명의의 전화잖아요. 반납이 안 됐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뭔가 감사 들어가고 뭔가를 확인하니까 제출 요구를 했대요. 그러자 반납을 했는데 뒤늦게 퇴임한 뒤 1년 8개월 만에 반납했는데 초기화를 시키고 반납했답니다. 그러면은 퇴임하고도 1년 8개월을 이 전화기를 썼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반납을 했는데 이거를 초기화는 데이터를 지웠다는 뜻이 됩니다. 이겁니다, 지금. 김근식 전 실장님. 이거 무슨 상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죠. 뭐 세컨폰을 뭐 개통할 필요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나 그렇죠. 뭐 정치적인 뭐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 있는 고위급들은 자기 개인폰 말고도 또 업무용으로 하나 가질 그렇죠. 수 있어요. 업무용 전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건 그 업무용 폰을 개설해서 본인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업무용 폰은 업무에 쓰라고 세컨폰을 만들어줬으면 그 직위에서 벗어났고 사퇴를 했으면 업무용 폰은 반납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썼고 거의 1년 8개월 만에 그것도 뭐 이후에 설명이 보면은 뭐 짐을 옮기는 거에서 몰랐다, 아유, 뭐 직원들이 뭐 실수했다, 약간 이런 설명도 나오고 했는데 전혀 납득되지 않고 그걸 또 초기화 시켰으면 또 왜 냅니까? 그런 걸 보면 뭐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당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나 뭐 특별감사관제도 또 심지어 특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혜 채용이나 끼리끼리 저기 나눠먹기 자리 배분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선관위에서의 그동안의 그 이른바 신성 불가침처럼 언터처플 기관이 돼 있어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 이유만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견제가 되지 않고 감시가 되지 않는 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저러한 납득되지 않는 세컨드폰 반납을 안 하고 지우고 초기화해서 내는 걸 보면 그렇다면 거기 직원들이라도 빨리 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게 기본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에서 거고. 움직이니까 그때서야 반납하는 게 됐어요. 그만큼 저는 선관위 전체가 저는 조직 문화가 모랄 해저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해이가 저는 극에 달했다. 저는 그런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이참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선관위의 이른바 이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도가청청하고 있는 저분들의 조직을 적어도 공정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좀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화기 세컨폰을 사용했던 이 전 선관위 사무총장 김 전 사무총장 다음 보겠습니다. 뒤늦게 또 이런 게 또 뒤늦게 알려졌어요. 지금요.
뭐 선거에 도전했다 그러죠? 여당 예비 후보, 그러니까 지방선거 당시에 강화군수, 작년 뭐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시 뭐 이런 거, 이런데 또 선거에 또 도전을 했다 그러죠, 지금요? 또 예비 후보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하고 최종 경선 탈락했는데 뭐 이런 또 출마 경력이 있었답니다. 또 국민의힘 이 예비 후보로 출마를 해서요.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었는데 여당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었으니까 아마 기웃거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뭐 아까 정치인하고 통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야당을 중심으로 이거 뭐 여당 얘기가 나오네요. 막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반박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다. 그럼 저 전화기로 누구와 통화했겠는가? 또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재성 전 주석님, 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으로 좀 보이십니까? 이게? 우선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내부 승진해서 사무총장 된 거거든요. 예.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소위 말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에요. 판사 출신. 예. 그래서 내부 승진이라서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요직에 있었고 선관위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내부 승진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게 국민의힘 쪽 성향이다, 민주당 쪽 성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분의 선관위 근무 족적을 봤을 때 그거는 무리한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하잖아요. 국민의힘. 근데 저게 예선 본선이거든요. 뭐냐면 과장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정당에서는 그 정당에 내가 후보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일단 후보 등록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면은 기본적인 자격 검증 절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선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시키려면 몇 명을 시킬 거냐. 그래서 1차 경선에 컷오프 되지 않고 포함돼서 포함됐다는 자격 심사 및 경선 심사를 공심 심사를 통과해서 경선을 했고요. 1차 경선에서 또 올라가서 3명이 하는 경선 본선에까지 진출해서 거기서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은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엄청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안 걸르고 컷오프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정치 성향과는 무관한 인물이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이력이고요. 강화군수 출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저게 소위 말해서 이 세컨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인데 저건 한마디로 업무폰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도에는 익명폰 이렇게 나오지만 차명폰이 아니고 업무폰이에요. 선관위 명의로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익명폰이라고 뭐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저건 업무폰이고요. 고위공직자들은 뭐 하나씩 더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사례들도 많고 저거 뭐 반납했다 안 했다 뭐 저게 무슨 내용 반납 안 한 거 잘못이죠. 그런데 저 시기가 지난번 대선 전 해서 지방선거 때까지 사용했던 저런 거거든요. 지방선거 때는 자신이 또 출마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밀어보면 저기에는 우선 부정선거 내지는 특정 정치 성향의 전 사무총장의 선거에서의 어떤 위법적인 행위, 편파적인 행위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 폰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사무총장이니까 정치권 인사들하고 협의하고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꼭 그거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당도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세컨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컨폰 얘기는 변론을 하고요. 사실은 감사원에서 이 채용 비리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알려졌는데 지금 이런 지적의 목소리가 나와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선관위 최근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선관위 부정 채용, 세습 채용, 정치인 유착 등 이거 굉장히 지적받았잖아요. 이 채용 문제. 상상을 뛰어넘는다. 총치적 비리 아니냐. 근데 민주당은 침묵을 하고 있더라. 얘기는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이건데 이거 제가 우선 김근희 전 시장님과 최혜정 전님께 한 1분씩만 시간이 뭐 빨리 가서 1분 정도씩만
민주당은 지금 왜 침묵할까?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의 지금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타치하지 못하게 해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 비리, 티켓 채용, 그다음에 저런 업무폰 같은 것들도 제대로 반납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히려 정권에 대해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또는 총체적인 조직 문화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또 견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대책을 세우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국정조사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부정선거 논란으로 번질까 봐 겁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선관위 내부에 저는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는 이런 그 나름대로의 이 신성 불가침에 대한 그 문제 폐해 현상을 막는 것이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제도적 개선 방책을 저는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전 수석께도 보시기엔 민주당이 이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거든 저 부분에서 이건 어떻게 좀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세컨폰을 기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채용 비리나 이런 것들도 다 소환돼 가지고 선관위 이제 일종의 비리 세팅을 딱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는 반드시 물어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고민은 그거예요. 채용 비리 사건이 났을 당시에도 민주당은 직무감찰은 안 된다. 대법원의 외부에서 직무감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기관은 그건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저런 등등의 비리나 잘못된 것이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회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관위 저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장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바람직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조특위, 이제 국조를 하자. 그러면 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선관위 관련 국정조사.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요. 국회에서 민주당 입장이 그거였거든요. 국회에서 저거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 방책이 무엇인지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조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하는 절차니까 저는 받아야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저것을 마치 선거비리나 뭐 이런 걸로 옮겨가는 듯한 이런 것은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자제를 해줘야 되고 국회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기준 그것은 저는 민주당이 옳았고 그걸 지금 입증해주고 보여주면 된다고 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정조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에 대해서도 언론이 얼마 전에 지난주 보니까 살짝 여권 중심 나오긴 했습니다. 이런 것도 사항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이슈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밖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뭐 시간이 좀 나중에 가다 보니까. 소극장에 모인 이 마음이 결국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게 만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격적인 정치 행보, 정치 복귀 행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일정도 지금 공개되기 시작을 했죠.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2일입니다. 어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극 관람에서 여기에서의 보훈과 안보,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본인의 포부도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요, 5일입니다. 최근에 책이 나왔죠. 북 콘서트를 엽니다. 5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일에는 대학생 시국 포럼 이름이란 행사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번 주 내용들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아마 촘촘하게 일정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정치 재개를 했죠. 그리고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행보가 점점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당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들이 계속 뭔가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이게 문제고요, 뭐가 안 되고 이런 유의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만간 2주 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기다려줘야죠.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우리 당원들의 정서입니다. 한동훈 대표 벼락 출세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아니 경쟁이고 뭐고 그건 타작할 기회가 주니까 좋죠.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피해 안 갑니다. 부수고 가야지. 자,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궁금한 게 지금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정치 복귀하기 전부터 저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때가 아니고 당원들 들어보면 당신 놀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부정적인 평가인 거죠.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종일관 아주 날선 비판 중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큰 겁니까? 반감이라기보다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었을 경우에 차기 후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즉 그만큼 위협적이니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미 존재감을 잃었거나 국민의힘에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현저히 가능성이 모자란다라고 하면은 좋은 말만 하겠죠. 그게 원래 정치인들의 논법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작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한동훈 전 대표를 매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한 전 대표가 63%라고 하는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시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나이로 봤을 때 본인의 마지막 대권 도전이 될 수 있는 홍 시장은 본인의 어떤 도전하는 그 대선 후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상대로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여전히 점찍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날선 언어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이제 외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당내 이런 반 한동훈 목소리,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정치 복귀를 했거든요. 좀 잠재우거나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저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또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갔을 때 실력을 충분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안보에 관련된 연극을 본다고 해서 본인의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잡혀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군을 활용해가지고 군을 이용해가지고 군을 사실상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당에서 무슨 안보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거를 연극 보는 걸로 다 이렇게 감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 스스로가 해병대원 특검법 얘기해놓고 야당 거 판단만 하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야당이 냈던 그 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심판만 하다가 본인의 어떤 법안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계속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인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력을 얻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지지층으로부터도 어떤 신뢰를 주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양쪽 다 그냥 잃는 이 기간을 당대표 때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서 양쪽 다 소구력이 있어질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연극을 그냥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본다고 해서 안보관이 잡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본인의 뚜렷한 안보관이 있고 그걸 계기로 저 연극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앞서 영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 옆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제2연평해전 승전 영웅 중에 한 명인 고 한상국 상사의 미망인 김한나 씨입니다. 그분이 이제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 보니 7.23 전당대회 때 후원회장을 맡았었죠. 그리고 저 연극은 제2연평해전 승전 영웅들을 그리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이 만든 연극이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연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 저 연극을 자연스럽게 관람을 한 것이지 뭐 연극 하나 관람해서 안보관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좀 너무 나아간 해석이다. 이런 부분을 아니 근데 말씀을 싶습니다. 보훈과 안보는 목숨처럼 여기겠다.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 포부 중에 하나 그걸 설정한 것 같기도 하죠. 그 말을 하려면 행동이 뒤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당대표를 나오면서 실제로 해병대 특검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주도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임기로 있는 동안 아무런 법안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능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하는 임기 내내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또 저런 말들을 한다. 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행동이 매우 뒤따랐죠. 왜냐하면은 저 고 한상국 상사는 원래 이제 순국할 때 계급이 중사입니다. 상사로 추서가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 군인재해법이나 각종 연금법은 계급은 추서를 해놓고 추서되기 전에 계급으로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문제가 됐었고 김한나 씨가 계속 환기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이 그 법 개정을 꼭 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12월 10일에 실제로 관련법 3개가 통과가 돼요.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홍정기 일병이라고 군에서 복무하던 중에 이제 혈액암, 백혈병이 발생해가지고 그 순국한 사병이 있는데 그 어머니 박미숙 씨도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만나고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도 만나요. 그러면서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약속을 했고 이것도 작년 12월 10일에 통과가 됐습니다. 행동은 있었죠, 그러니까. 실천한 게 있다 지금 그 반박을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왜 시작부터 무슨 보건 안보 목숨처럼 여긴다고 했는데 근거 있습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한 토론 잠깐 해주셨어요. 앞서서 윤상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죠. 이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하는 상황이겠죠? 친한계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내놨어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상수 전 대변인, 여기 오늘 나와 계신 송영훈 전 대변인과 함께 이제 친한계 정치인으로 꼽히시는 분인데 아마 특히 윤상현 의원의 아마 저 얘기를 의식한 걸까요? 한동훈을 제거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영남, 영동, 강남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다 할 수 있으리란 믿음, 어리석다. 그러니까 영남이니까 TK, 영동은 강원 지역, 그다음에 서울 강남 지역 여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하나 더 보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순간,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내놨는데요. 그 순간에 여기서 일부는 여당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는 내란죄 가담 혐의로, 나머지 일부는 부정부패 혐의로 날아갈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이건 이동학 전 최고위원께. 이재명 대표가 진짜 대통령이 되는 순간 여당 다 날아가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 부분은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뭔가 관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사도요, 관여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민주당은 지금에 관련돼서는 헌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원칙을 대전제로 삼아서 상당 부분 여론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 헌법 질서를 형해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그것은 국민의 선택으로 나타난 결과인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뭔가 어떤 재판에 관여하거나 어떤 수사에 관여하거나 이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전형적으로 없는 거를 때리는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답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에 찬성하는 저는 느낌으로 지금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 앞에 얘기를 하고 확장을 할 건지 아니면 지지층들을 만족시켜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단순히 계엄을 자기가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 과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2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도 좀 꺼내놨어요.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87체제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또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뭐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했던 얘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저 얘기가 지난 2일 나오니까 이런 분석과 해석이 있다는데, 송영우 전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친윤계하고는 여전히 갈등 관계가 있잖아요. 그 친윤계 계속 비판적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 친윤계와 뭔가를 향후에 같이 가기 위한 그 접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각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외계인이 침공하면은 지구인끼리는 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외계인의 침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걸 뭐 인위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중도나 보수의 정치인이 정상적으로 현상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헌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유독 그 입장에 대해서 미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이 수명을 다했다는 분석이 많이 있죠. 특히나 이렇게 민주당이 29번이나 되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동안의 우리 헌정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의회 권력이 이렇게 남용되는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헌법의 조문으로만 있던 계엄이 작동하는 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유효기간이 다한 87체제를 개헌으로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는 미온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년만 하면은 본인은 3년 뒤에 다시 이제 물러나서 재판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대한 5년을 하면서 뭔가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구할 겁니다. 법을 바꿔서 처벌받지 않게 한다든가, 혹은 뭐 사면법을 개정해서 재판이 안 끝나도 사면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이게 탄핵 이후에 그러한 입장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이 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중간고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하자고 하는 그 격이거든요. 중간고사를 명확하게 끝내놔야죠.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다음 단계의 개헌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지금 내란 관련된 이야기, 이것을 옹호하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를 부시자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헌 얘기하는 건 대단히 한가한 얘기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개헌에 관해서 87체제 종식을 하고 7공화국을 열자. 당연히 선거법 개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바꿔야 될 법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임제, 그다음에 연합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뭐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역시도 다 숙지하고 견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점이 아닐 뿐이지 탄핵 이후에는 분명히 그 논쟁도 활화산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과거도 그렇지만 지난 2일에도 뭔가 비판적인 입장을 딱 내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가장한 양자 대결 조사예요. 두 명의 주장을 딱 놓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놓고 이쪽 여권의 주자들을 가상 대결로 해본 겁니다. 일단 이재명 대 김문수 50, 31.6. 그 다음은요, 이재명 대 홍준표 50, 24.2. 이재명 대 오세훈 50.3, 23.5.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재명 대 한동훈은 어떨까요? 49.7 대 20.3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이 지지율은 대략 50% 정도에서 비슷하게 쭉 나왔죠. 일관되게. 근데 여권 주자를 보시면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으로 가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죠. 이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송영훈 전 대변인. 4명의 여권 주자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제일 낮아요, 지금요, 저 지지율.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양자대결 가상조사 결과가 엇비슷합니다. 김문수 장관만 좀 더 유의미하게 높죠. 조금 높고요. 이 차이는 사실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은 굉장히 정치적 의사표현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절에도 보셨다시피 뭐 12만 명 정도 참가하는 집회도 열리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적극성이 여론조사 응답에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반면에 중도나 중도 보수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만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죠. 즉 상대적으로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 어차피 저런 조사들은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를 가정해서 전제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국면 변환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과연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같은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또 그때 상황이 돼봐야지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가 결정적이고 끝까지 일관되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고 생각됩니다. 중도층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낮게 보이는 거다. 이런 건가요?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세 분이 다 마찬가지죠. 그 지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이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은 가장 많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까 보니까 30%가 혼자도 유일하게 넘어가는 듯한 모습, 넘어가는 그 모습이 나왔다. 일단 요 지지율 양자대결 여론조사가 오늘 공개된 게 있고요. 그리고요. 이준석 의원 역시 요즘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문제일 것이다. 정치는 언제든지 변화하고 업그레이드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적은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는 거지 탄핵 찬반에 대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리더십의 문제다. 탄핵 찬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취지가 비슷한데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조사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제 이러한 논란이 막 이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불과 며칠 뒤에 서천 화재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90도 폴더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뒤따르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실천력에 있어서 뒷심이 부족하거나 혹은 본인이 했던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줬죠. 그리고 해병대 건과 마찬가지예요. 당대표 선거를 나오면서 해병대 특검법 우리가 주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의 선상에서 제대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뒷받침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쭉 모아내지도 못했고 대통령이 한번 야단 칠 때마다 본인의 했던 말들을 그대로 다 후퇴시키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 리더십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당대표 될 때 63%, 당권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도 63%의 지지세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확장층, 중도층에서도 그렇고 지지층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일단은 이준석 의원이 언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늘 일관되게 부정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비중을 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그 이준석 의원의 말을 빌려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논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당에 유리한 논평을 하고 있는가 이건 뭐 금방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한동훈 전 대표가 매우 일관된 행동들을 해왔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되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문제. 당시 그 창원 의창에서 도전했던 문제의 예비후보가 김상민 전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김상민 전 검사와 김영선 전 의원을 둘 다 단호하게 컷오프 시킨 것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미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가 됐다시피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도 5번이나 답장하지 않았잖아요. 이보다 더 일관되게 행동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놓고 또 반박, 재반박 두 분 좀 보여주셨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또 민주당이 요즘에 이분을 놓고 탄핵 소추 얘기를 살짝 좀 거론을 했어요. 일단 그 주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탄핵 요건 갖췄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이거를 안 하고 있다. 이걸 좀 문제 삼으면서 뭐 회의도 지금 참석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얘기까지 다시 나왔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에서의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연 권한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탄핵 사유는 갖췄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탄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저희들이 정무적으로 고민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국무총리까지 탄핵한 상황에서 최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현재 좀 대한민국이 너무나 좀 더 위기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자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빨리 임명하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임명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단식 농성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죠. 나이가 있지. 학교 다닐 법대로 산업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동학 전 최고요. 내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아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무위원들과 마은혁 후보자 임명권을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 안 하면 민주당은 탄핵 소추로 또 가는 겁니까?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을 걱정을 한다면 이 탄핵을 또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핵을 한다고 해서 또 상황이 개선되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줄줄이 최상목 대행보다 더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습니다. 또 시간만 걸릴 수도 있다. 시간만 오히려 걸리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또다시 탄핵에 대한 부담을 또 질 수밖에 없고요. 다만 압박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국민들 앞에 재확인시켜주는 것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탄핵을 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좋은 점이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점이 의문점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막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임명하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딜레마다. 민주당이 딜레마일 수 있다. 만약에 임명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마은혁 후보가는 진보 성향으로 통하거든요. 그럼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이 3명에서 4명을 넣으니까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이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선고 시점 연기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대법원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원래 하려고 원하는 게 민주당인데 이게 차질을 빚는다는 거죠. 조기 대선 이게 더 늦어지면서 판결 전 조기 대선 이게 관철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럼 선고가 늦어지는 거는 바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근데 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의 논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일관성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얼마나 탄핵 중독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최상목 권한대행 공격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수권 세력이면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의 T자도 나오면 안 돼요.
물론 아직은 가능성이고 정말로 발의를 하는 예. 데까지 이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행정부의 넘버1, 넘버2가 다 지금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제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작년 12월 27일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단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킬 때 환율과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는 임시 공휴일이어서 주식시장이 안 열렸습니다만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저는 정말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민주당이 책임 있는 공당다운 사력 있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 구인 체제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빠져야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셈법들이 좀 복잡하게 전개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제. 나라 밖 소식이면서도 우리도 예의주시하는 내용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Why don't you wear a suit? You're the highest level in this country's office, and you refuse to wear a suit. Just want to see if you own a suit. I will wear a costume after this war will finish. Maybe something like yours, yes. Maybe something better. I don't know. What makes America a good country is America engaging in diplomacy. That's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What kind of diplomacy, JD, you are speaking about? What do you mean? Have you said thank you once? A lot of times. No, in this even entire today. meeting, you said thank you. Even today. You went to Pennsylvania and campaigned for the opposition in October. So, and don't feel now, but you will feel it in the future.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What do you think?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이게 정상회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정상회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상회담이라면 뭔가 조율되고 굉장히 분위기 좋게 악수하고 덕담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문도 닫은 상태 아니에요.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저렇게 설전과 삿대질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인데요. 험악한 분위기로 저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보통 외국 나갈 때 정장 안 입죠? 약간 군복 비슷한 옷을 입는데 이것까지 그 자리에서 문제 삼으면서 설전이 벌어졌어요.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유럽이 반응을 보입니다. 정리해보죠. 이 유럽의 전 프랑스 총리의 반응이 미국, 이제는 유럽의 동맹으로 간주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된다. 동맹 아닙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나온 게 서유럽에서 나온 반응이고요.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 외무 대변인은 트럼프와 벤스 부통령이 젤렌스키를 때리지 않은 것이 자제력의 기적이다. 이거 부추기고 있군요. 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외교 정책, 대북 정책 전문가라서 오늘 제가 모셨는데요. 우선 유럽에서는 미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볼 수 없다. 물론 이제 전직 관리의 얘기긴 하지만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른바 미국과 서유럽의 대서양 동맹 이거 좀 균열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럼? 28일 날은 균열이 균열이 더 발생한다. 예. 미국 대서양 동맹 깨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졌는데 3월 2일 날 어제죠. 그게 유럽의 한 여러 개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했죠. 영국에서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또 무마하는 분위기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정상회의 비공식 회의이긴 했지만 거기서 의지의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의지의 연합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지의 연합이 뭐냐면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할 때 그때 붙인 명칭이 의지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같이 했던 걸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번 파국으로 가지 말고 한번 아니야 끝난 거 아닙니다. 약간 이 분위기로 모든 거에 미국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동시에 미국 트럼프 다시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동시에 던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미국이 진짜 균열돼서 떨어져 나가면은 유럽의 안보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 방법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방어하고 있는 전투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한 55% 정도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55% 정도 군수 물자당 무기를 생산합니다.
나머지 45%를 미국과 유럽이 대주고 있는 건데 미국이 이제 첨단 무기들을 대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싹 빼버리면 러시아가 굉장히 유리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오로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감당을 해야 한다면은 자강을 하고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까지 돼야 각국의 총력을 좀 동원할 수 있겠죠. 전쟁 상황에 준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8일 분위기는 이거려다가 완전히 깨지는 거, 균열되는 거 아니지만 약간 누그러졌다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저 현장에서 굉장히 격양됐잖아요. 근데 약간 가라앉은 분위기에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미국 쪽 반응 나왔는데 이건 또 심상치 않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게 중요한 게 미국이 원하는 게 광물 협정이잖아요. 미국이 여기 광물 협정에서 뭐 히토류 같은 거 확보하기 원하는 상황에서 이 광물 협정 얘기가 나오는데 젤렌스키의 얘기가 이래요. 우리는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됐고 미국 역시 준비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 나온 왈츠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 이거예요. 미국, 러시아와 협상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대진 교수님, 네. 미국은 지금 젤렌스키 퇴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팀에서 작년 연말부터 조금 나온 구상 중에 하나가 3단계 종전 방안이 있었어요. 예. 1차로 어쨌든 휴전을 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대선을 해서 젤렌스키를 물러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종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3단계 구상이 약간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나타난 겁니까? 근데 이제 젤렌스키가 어쨌든 뭐 그날 28일 정상회담에서 뭐 자책골일 수도 있고 어쨌든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틈을 잡은 거고 이거를 이제 물고 어쨌든 젤렌스키 지금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공세의 방아쇠를 지금 당긴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다른 나라 정치에 이른바 내정 간섭성 발언한 게 한두 개가 아니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권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게 진짜 실현될 수 있는 겁니까? 어렵죠,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작을 편다고 해가지고 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거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럽이 결정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한 8% 정도 올랐다 그럽니다, 주말 사이에. 그 사이 또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래서 젤렌스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미국은 불편한 심기를 이제 숨길 필요는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죠. 하면서 좀 더 협상에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아마 조금 이게 무마되는 국면을 간다 하더라도 젤렌스키를 더 압박하기 위해서 정권 교체 이야기 카드를 몇 번 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 지금 벤스 부통령 얘기 들어보면 마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맞습니까?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팀이 택한 건 뭐냐면은 정의 실현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안정이에요. 확실하게 줄을 섰죠. 그 이익은 바로 미국의 이익. 그렇죠.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데는 우크라이나 안정 그리고 푸틴과 거래를 해서 광물 협정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광물을 먹는 것. 근데 이걸 위해서는 푸틴과 못 지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의, 그러니까 영토를 회복하고 힘에 의한 물리적 현상 전환 이런 걸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들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실 광물 협정은 원한대로 해주겠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끝나도록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거잖아요. 안전을. 근데 그거를 미국은 그럴 용의가 없다는 겁니까? 그 안전 보장에 격차가 있는 건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최고 수준은 주한미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까지 요구를 하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런 거 해줄 의사가 없고 광물 협정 맺어가지고 광물 개발하러 미국 관리들, 미국 기업인들 가 있으면 그게 안전 보장이다. 군인이 가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가니까 되는 거 아니냐? 미국 관리들, 미국 기업인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또 치지 않는다. 그게 안전 보장이다. 이제 그 격차가 지금 있는 건데 그걸 지금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이죠. 지금 저런 모습을 우크라이나를 대하는 미국의 지금 저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른 동맹국들도 좀 술렁술렁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게 예외일 수 없는 게 지금 북미 협상이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과 북한 또 미국과 러시아가 뭔가를 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좀 다르죠. 물적인 토대가 다릅니다. 예. 우리는 주한 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80년대는 이제 동맹 체제가 있기 때문에 예. 물적인 토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와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적 조합이 잘 맞았을 때는 협조가 됐던 거고 지금 젤렌스키와 트럼프라고는 인적 조합이 안 맞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다 사람의 관계가. 근데 이제 한미는 인적 조합이 어떻게 구성된다 하더라도 그 물적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저렇게 급변을 겪을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좀 일각에서는 좀 그래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조심은 해야죠. 미국이 예. 언제든지 국익을 위해서는 완전 돌변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됩니까, 그럼? 돌변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한미 간의 이제 소통 메커니즘이 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통미봉남을 우리가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과 미국이 아무리 근데 대화를 하고 관계를 확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 아침에 한미 간의 소통 메커니즘을 추월한다? 이건 좀 개연성은 당장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신뢰를 좀 가지고 뭐 용미통북이라고 하는 자세,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면서 미국과 최대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 이익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40여 초 정도 남았는데 요거 마지막 질문 드리죠. 앞서서 굉장히 험악한 정상회담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우위를 위해서 일부러 저런 식으로 파국을 유도한 거냐 아니면 정말 감정이 상해서 즉흥적으로 나타난 모습이냐 이거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즉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상치 못한 겁니까? 젤렌스키와 이제 벤스의 설정 가운데서 트럼프가 어떤 말에 욱했냐면은 대서양 너머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미국 안전한데 곧 위험해질 거다라는 얘기에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이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조금 즉흥적인 면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저렇게 감정적 대립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거 광물 협정도 다 돼 있고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외교가에서는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 그러거든요. 이것도 그냥 광물 협정 설명하는 것도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이제 어쨌든 즉흥적인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제 실패가 된 것이죠. 저렇게 저 모습 뒤에 원래 오찬 잡혀 있었고요. 기자회견도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